전주시 덕진동 호번촌에 자리 잡고 있는 전라북도 문학관 표지석에는 천년꽃 피다 한국 문학의 메카 전라북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백제가요, 신라향가, 한문소설, 판소리, 현대시조까지 문학 장르 대부분이 우리 전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국 근현대 문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문인들이 전북에서 나고 자라고 쓰고 함께 했다는 점에서 전북은 한국 문학의 메카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 문학의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이용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전북 문학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우리 2시간을 전북 문학의 어제, 오늘을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미래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겠죠? 네, 전북 문학의 내일이라고는 표현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아직 문학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작가들을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역 작가들 중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배로는 1960년대와 70년대생으로 네. 작가의 어떤 그런 그 경력으로 보면 가장 절정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입니다. 그럼 나이로는 뭐 한 50대 중반에서 뭐 60대 초반 뭐 네.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먼저 소개해드릴 작가는 1990년대 한국문학 전성기를 이끌고 네.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신경숙입니다. 아, 맞아. 전북 출신이잖아요. 맞아. 네, 1963년에 네. 정읍에서 태어나셔서요. 어린 시절은 정읍에서 보냈는데 1979년에 서울로 상경해서 네. 구로공단 근처의 전기회사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 서울로 낯선 곳에 이제 올라가셔서 그렇구나. 주경야도고 한 거죠. 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부설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주경야독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문학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1984년에 서울예술대학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하고요. 85년에 문해중앙 신인문학상에 겨울화라는 중편이 당선되면서 이제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장에 들어갔을 때가 16살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 서울로 상경해서 여성 노동자의 고된 삶을 살았고 지금은 이제 한국 문학에서 신경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낯선 시작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살에 중학교만 마치고 바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네. 아마 10대에는 삶과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 이제 고백에 따르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학교 가는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대요. 힘들지. 힘들고 그래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부르셔갖고 혼내면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는데 이 반성문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야, 너 나중에 소설가도 되겠다라고 잘 쓴 거야. 네, 너무 잘 쓴 거예요. 반성문을 너무 잘 쓴 거야. 예, 거기서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어떤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문학 그 습작을 시작했냐면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게 조세희의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었거든요. 난소공. 이 난소공을 한 글자 한 글자 노트에 필사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 반성문 좀 보고 싶네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뭐 그게 전문 아니겠지만 야, 이 반성문 진짜 얼마나 잘 썼으면 선생님이 너 글 한번 써봐라 이렇게 추천을 할 정도였다니. 그 아주 어렸을 때 신경숙의 고백에 의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일하러 나갈 때 신경숙 일하기 싫어가지고 몰래 방에 이불 뒤집어쓰고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좋다. 85년에 등단한 후에
몇 년 동안 방송국 구성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93년에 이 풍금이 있던 자리가 이제 출판되고 또 평당과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일약 스타 작가로 도약하게 되는데 저는 이 약 한 7년 정도의 이 방송 작가, 구성 작가 시절의 신경숙이 워낙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도 있었던 데다가 구성 작가를 하면서 좋은 문장이나 소설이나 시를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걸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노트에 적었던 그게 몸에 뱄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경숙이 표절 문제가 있을 때 전 아마 그 표절의 그 맨 앞자리에는 그렇게 좋은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던 그 메모 습관에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자꾸 적다 보니까 누가 쓴 글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적다가 이게 어느 순간 신경숙의 무의식 중에 자신의 문장으로 가지 않았나. 어쨌든 이 풍금 있던 자리 이후에 기쁜 슬픔, 외딴방 같은 소설들이 속속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결국 90년대에 대중문학에는 양귀자라면 이 본격문학 쪽에서는 신경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뭐 다 갖춘 작가라는 평도 있고요. 네, 신경숙 문체라는 말이 따로 나올 만큼 문체 면에서는 정말 그동안 어떤 작가도 이루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경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한국 문학을 여성 작가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요, 사실 전북 문학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양귀자 작가도 소개했고, 양귀자 선생도 있었고요, 신경숙 선생도 있고요. 거기 한 분이 더 계신데 앞에 두 분하고 좀 결이 다른데요.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러면서도 여성 작가에게는 보기 드문 그런 위압과 냉소까지 담아낸 은희경이라는 작가가 또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59년생이신데요. 1995년에 좀 늦게 등단하셨어요. 95년에 문학동네 소설상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학상을 휩쓸면서 신경숙과 쌍벽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여성 작가가 바로 은희경입니다. 그렇군요. 은희경과 신경숙 묘하게 좀 어울리면서도 이질적인 두 작가가 비슷한 연배 전북 출신 작가였다니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신경숙과 달리 은희경은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주여고를 졸업한 후에 숙명여대에서 국어문학과 그다음에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요. 출판사 잡지사 근무하다가 35세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삶의 어떤 그런 굴곡이 신경숙과 은희경은 전혀 다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경숙의 소설에는 어떤 가난한 유년 시절, 10대의 고단한 삶, 어릴 적에 떠나온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신경숙 문학에 좀 배어 있다라면 은희경 소설에는 20대, 30대의 전문직 여성들의 당당함,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말 못할 우울, 또 취업과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어떤 불안감, 냉소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 따라서는 신경숙과 은희경은 호불호가 분명할 만큼 작품 사기가 극명한데 오히려 이 점이 90년대에 두 사람이 모두 각각 자신의 어떤 문학적 입지를 세우면서 90년대 한국 문학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두 작가는 그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숙 작가는 아쉽게도 한국 문단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까도 언급이 됐던 그 표절 사건이 있었죠.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신경숙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표절이 뜰 만큼 사실 이 표절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신경숙 문학에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그 문학도 탑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작가에게 표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수님? 그 반문학적인 행위라고도 평가가 되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경숙의 표절 사태가 두 가지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먼저 표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작가의 대응입니다. 신경숙은 표절이 처음 이슈화될 때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절대로 그 원 텍스트인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란 작품을 읽어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신경숙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읽었던 소설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외부의 비판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한 말 물러났냐면 내 기억 속에는 분명하게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읽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겠다. 나도 참 내가 이 기억이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그랬구나. 더 비판을 받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두 작품 사이 연관성을 인정하고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좋은 귀절을 제가 아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단이 신경숙의 표절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신경숙은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 이후에도 엄마를 부탁해 같은 수작들을 발표하면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표절 이슈가 된 이 전설이라는 작품은 96년도에 출간된 창작집에 수록된 단편이고요. 사실 또 신경숙 문학에 차지하는 위상이 큰 작품도 아니에요. 표절 의혹도 작품 전체도 아니고요. 한 문단 정도의 유사성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건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가 단순한 일본 작가가 아니라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그 우익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스스로 활복 자살할 만큼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작가였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하필이면 일본 우익의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 이게 아마 대중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탑을 쌓긴 어려워도 무너지긴 한순간인데 사실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신경숙이. 근데 신경숙 문학이 이렇게 표절이라고 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추락한 것은 전 한 개인의 침몰이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의 커다란 상처라고 봅니다.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결국은 독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커다란 상처를 받은 건 한국 문학과 한국 독자들인데요. 맞아요. 제가 신경숙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소개한 것은 저는 신경숙이 앞으로 자신에게 쓰여진 그 표절이라는 가시관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경숙이 굉장히 위축되고 그의 문학에 대한 많은 회의나 비판이 있지만 여기서 굴하지 말고 신경숙이 갖고 있던 그의 탁월한 어떤 문해미학의 그의 탁월한 능력들이 앞으로 조금 더 굳건한 의지로 전북문학 그리고 나아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로서의 스스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그가 우리에게 끼친 독자들에게 끼친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숙과 은희경이 90년대를 수놓았던 탁월한 작가였다면 2000년 이후에 전북 문학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작가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분의 작가들이 있는데요. 전북 문학을 이끌어나갈 탁월한 작가들인데 앞에 제가 언급했던 작가들과는 다른 점은 이 세 분은 모두 다 지금 전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앞에 소개한 작가들이 전북에서 물론 태어나셨지만 주된 문학적 본거지가 서울이었던 데 비해서 이분들은 전북을 중심으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자신들의 문학적 역량을 확장해 나갈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먼저 그 소설가 서철원입니다. 네. 1966년생인데요. 전주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연구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서철원은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면 굉장히 탁월한 어떤 팩션, 즉 역사적인 소재를 갖고 그것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꾸며나가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인화의 영원한 지역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팩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서철원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게 제9회 혼불문학상을 받았어요. 맞아.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 삼아서 이 정조시대 때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를 상상력으로 엮어낸 굉장히 뛰어난 팩션입니다. 아, 그렇구나. 최후의 만찬은 작품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네네. 작가를 잘 몰랐었는데 그렇군요. 이분이셨군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뭐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는데요. 이 상상력이 또 우리 지역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2013년에 그 대한민국 스릴 공모되는 최우수상 수상작의 왕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바로 이 서철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옥마을 경기지연의 어진이 있잖아요.
그 어진에서 모티브를 따왔어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 초기에 그 조선 태종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어진화사가 되고자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어쨌든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이 전주와 전라북도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들을 그 소설이나 시극으로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는 예. 그런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 지역의 진짜 자산이네요. 이분은. 네, 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왠지 그 전북 문학의 미래에 딱 어울리는 그런 문학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에서 이런 작가를 하고 있는 작가가 서천원이라면 네. 시곡 분야에도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 최기우입니다. 희곡 작가 최기우. 네.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올해 이제 49살인 최기우는 2000년에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했는데 소설로 등단했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연극, 창극, 뮤지컬, 창작, 판소리 같은 무대극에 집중해서 100여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야. 특히나 이 전라북도의 인물과 설화, 역사, 뭐 민중의 삶과 유희, 흥 이런 걸 소재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출판했는데 2004년에 그 대한민국 연극제 희극상을 수상한 창작 희극집이 은행 나뭇꽃이라고 하는 창작 희극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실려 있는 5편의 희곡들이 온전히 이 전라북도와 예. 전북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뭐 현존했던 인물인 최담이라든지 최닥치와 따박골레, 새내골레, 반월댁 참 정겨운 사투리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전주하면 떠오르는 뭐 고들빼기 김치, 홍어 무침 같은 맛도 있고요. 더 재미난 것은 이 최규가 갖고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 그가 유년 시절과 50년을 보냈던 그러니까 이 전주 지역에서 사실 거의 반평생을 살았던 그의 삶과 그의 문학이 전북과 이 전북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예술적인 그 상상력 안에서 정말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왠지 그 판소리에 오바탕이 있다면 네. 최규가 만든 이 희곡에는 전주 오바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2021년에 예. 이 판과 소리의 참 의미를 묻는 달릉계라고 하는 시곡을 발표했고요. 네. 또 동학농민혁명의 아쉬움을 풀어낸 녹두장군 한양 압송, 또 춘향전과 흥부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메도 내 사랑아, 뭐 월매를 사랑한 농부. 이게 상상이 참 재밌어요. 이 춘향전과 흥부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월매를 그러니까. 사랑한 농부. 참 이런 건 아마 야. 작가 갖고 있는 권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력으로. 네. 올해에는 그 정의랩이라고 하는 원래는 2004년에 발표했던 시곡인데요. 네. 이게 그 2022년 한국 시국 명작선에 선출돼서 재출간되면서 이 전라북도에 정여립 열풍을 또 불러오고 있습니다. 야, 좀 대단하다. 정여빌이라면 이곳 전주 출신으로 조선시대의 개혁 사상을 전파하다 스스로 이렇게 자결하는 그 풍운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문학 전공자라 조금 낯설었는데 예.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정여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주의자예요. 천하 공물론을 주장하셨는데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니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느냐. 그렇죠. 이게 그 중세 봉건 왕조의 조선 왕조에서 이런 사상을 내세웠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너무 앞서갔어. 네, 너무 네. 앞서갔죠. 네. 이 정의랩이라는 거는 백성들이 정여립을 쉽게 친근하게 불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최기우는 이 정여립과 기축옥사를 소재로 해서 이 혁명적 사상가였던 정여립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의 속내, 상처받은 백성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대동사상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정말 한편의 맛깔스러운 시곡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예, 작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의 정여립을 연극으로 부활시켜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해줬네요. 저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손끝으로 새기는 문자로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아마 작가의 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그 특권이 능력이 발휘될 때는 어떤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시곡이면 희곡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 그런 문학적 능력이 발휘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분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탁월함을 보여주는 그런 흔치 않은 또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다양한 영역? 어떤 작가입니까? 문신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흥미로운 게 이 1973년생이거든요. 근데 문시인은 앞에 소개한 서철원 최규와 마찬가지로 예.
공통적으로 전주대 국어문학을 졸업하고 전북대 대학원에서 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씨는 우석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작가인데 예. 특이하게 신춘문예를 4번 수상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게 최인호거든요. 예. 최인호가 2번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신춘문예 당선되고 나 20대 때 한 번 되고. 근데 문씨는 각기 다른 장르로 또 당선이 됐는데요. 아, 장르가 달라요? 장르도 달라요. 2004년에는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로 당선됐고요. 네. 그다음엔 2015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로 당선이 됐고 동시? 네. 2016년에는 또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시, 평론, 뭐 아동문학까지 두루 섭렵한 그 문학적 재능을 가진 작가인데 뭐 시는 문신에게 많은 재능을 줬지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얼굴은 시인으로서의 문신입니다. 아, 그래요. 시인으로서의 문신이란 작가는 어떤 작가일까요? 시인 안도현이 문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침묵과 말 사이에 다리를 놓는 희한한 직업을 가진 작가다. 어떻게 보면 말은 참 어눌해요. 말을 잘하는 그런 다변가는 아닌데요. 이 풍경과 삶의 무늬를 정말 적확하고 명징하게 이 직주해내는 데는 탁월한 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죄를 짓고 싶은 저녁이라고 하는 신작 시집을 내놨는데 제가 그 시집을 읽으면서 와, 뭐라고 할까? 이게 저녁 그런 뭔가 쓸쓸하고 어두운데 맞아. 그 쓸쓸하고 어두운 저녁과 또 죄를 짓고 싶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치. 죄를 짓고 싶은 저녁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근데 시집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일탈에 대한 욕망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죄를 짓고 싶은 저녁에 정말 잘 묘사돼 있어서 자, 정말 탁월한 시인이구나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도 그렇고 교수님 소개를 들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서철원, 최기호, 문신 이분들이 지금은 아직 그 제가 앞서 소개한 분들만큼 전북 문학을 넘어서 한국 문학에 정말 내놓을 만한 작가로 아직은 그 정도의 입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또 이분들에게는 전북 문학의 내일을 맡길 만한 또 이분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이 뭐냐? 바로 이 전라북도라는 지역성과 한국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하려고 하는. 근데 이 세 분들 다 모두 다 그런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전북 문학으로서 이 세 분의 문학과 이분들이 또 한국 문학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 세 분의 문학 성취를 응원하는 것도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해봤습니다. 아,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작품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읽다 보면 나도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아, 그럼요. 사실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네. 그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저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 시인도 되고 싶었고 작가도 되고 싶고 뭐 꿈이 많았는데 결국은 다 이제 접게 됐지만 하여튼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내 마음 내면 속의 어떤 그런 문학적 에너지나 감성을 끄집어내는 것. 우리가 꼭 그분들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잊고 있었던 내 메마른 가슴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문학의 그 화수분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교수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뭐 젊은 분들은 당연히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다 쳐도 이제 중년과 장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이제 내가 문학인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 늦은 나이는 아니겠죠? 저는 MZ라고 할 뻔했네요. 네. 요즘 MG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MZ. MZ 세대들은 사실은 문자와 좀 불편한 리터러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에 상당히 불편하고요. 전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아날로그 또는 마지막 문자 독해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다라면 사실 문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전주 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학 관련된 인문학 프로그램, 창작 프로그램들이 맞아요. 전주 시에도 있고 각 대학에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원한다라고 그러면 유튜브나 뭐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작품을 쉽게 누군가한테 한번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가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산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원래는 저희 또래인데 대기업 세일즈맨 하다가 회사원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웹소설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하면서 쓴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마음속에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바로 키보드 앞에 앉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경숙부터 문신까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 5분의 작가를 만나면서 전문문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북문학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그 서정주, 고은, 신경숙을 사실 이 시간에 소개하면서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문단의 평가가 부정적인 이 세 분을 전북문학의 대표 작가로 소개하는 게 과연 옳은지 또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전 그 세 분 모두에게 한국 문학은 일정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작가의 문학적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고요. 독자가 할 것인데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죠. 서정주, 고은, 신경 세 분은 모두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과 과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만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고 과만 이야기도 안 되고 그거를 공과 과를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도 문학을 연구하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서 이 세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 점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욱 교수님과 전북의 어제, 오늘, 내일을 짚어보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전북 문학에 대한 자부심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문학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한국 문학의 생명력이 예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전북 문학이라는 넓고 깊은 화수분에서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